아들의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헤어진 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과 엮여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죠. 김지훈입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북한 간첩으로 살아야 했던 아들과 지금 그 앞에 있는 아버지. 과연 이들 부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은행 지점의 모습입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이 벽돌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이 건물은 수십 년 동안 동네 사람들의 온갖 비밀과 욕망, 가리고 절망까지 모두 품어온 곳이었습니다. 지하 금고 앞에는 올해 73을 맞이한 경비원 최동만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그는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40년 동안 한결같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근무일이었거든요. 최 선생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은행 직원들이 아침마다 건네는 인사에 최동만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최동만이 있는 한이은행은 안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최동만이 이 금고를 지키는 진짜 이유를 말이죠. 40년 동안 단 하루의 지각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금고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렀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밤낮 없이 은행을 지켜온 그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는 남다른 절망과 자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동만의 일과는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금고를 점검하고 은행 전체를 둘러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죠. 하지만 그가 진짜로 찾고 있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같은 곳을 확인했거든요. 30년 전부터 말이죠. 점심시간에는 간단히 도시락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다시 금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꼼꼼함에 감탄했지만 최동만은 다른 이유로 그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에 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요즘 최동만은 자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 말이죠. 그날 이후 자신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다림이었죠. 동료들은 때때로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그렇게 매일 같은 일만 하시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최동만에게 이 일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혹시나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다면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거든요. 아무리 터무니없는 기대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오늘도 그는 지하 금고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철문 소리, 자물쇠가 돌아가는 감촉까지 모든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묘한 예감 같은 게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최동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희망도 오늘로 끝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이곳에 올 이유도 없고
아들을 기다릴 명분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일상이 그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믿을 수 없는 반전을 맞이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40년 동안 지켜온 평온함이 단 하나의 발견으로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었죠. 은행 직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조촐한 다가와 박수 속에서 박 과장이 잔을 들어 올렸죠. 최 선생님,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모두 존경합니다. 하지만 최동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최동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은행 금고와 함께 보냈는데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했죠. 동료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들이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최동만은 마지막으로 금고를 점검했습니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 자물쇠가 잠기는 감각. 늘 그래왔듯 꼼꼼히 확인하는데 눈길이 이상한 곳에 멈췄어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금고 구석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확인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금주 김지훈. 익숙하면서도 믿기 힘든 이름이었습니다. 김지훈 30년 전 군청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통지를 받았던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어요. 지훈이, 내가 살아있는 거냐? 아니겠지.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낡은 봉투는 분명 존재했고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분명 김지훈이었습니다. 최동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슴에 묻어뒀던 아들의 이름이 은행 금고에서 되살아난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통장의 상태였습니다. 새 것처럼 깔끔했어요. 30년 전 물건이라면 이렇게 보존될 리가 없었죠. 누군가 최근에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들이 살아서 이곳에 온 걸까요? 최동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군청의 통지서, 받지도 못한 시신, 빈관에 넣어 치른 장례식.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는 악질적인 장난인 걸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최동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품에 안고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꺼내보고 또 꺼내봤어요. 글씨체도 확인하고 종이 질감도 만져봤죠. 하지만 볼 때마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오지 않았니? 최동만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원망과 그리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 5시 참다 못한 최동만은 일어나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경비실 열쇠로 들어가서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밑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서 직접 나타날 수 없어요. 이 통장이 증거입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지훈. 최동만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정말 지훈이 살아있다는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농락하는 악질적인 장난인 걸까요?
메모지의 글씨체를 자세히 봤어요. 어릴 적 지훈이의 글씨체와 비슷하긴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확신할 수는 없었죠. 위험하다고? 무슨 위험이지? 최동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30년간 연락도 없이 숨어 살아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 순간 은행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개점 시간도 아닌데 누가 들어온 걸까요? 최동만은 재빨리 통장과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닫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최 선생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청소부 김 아저씨였습니다. 다행히 의심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아, 네. 마지막 날이라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최동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통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죠. 아들의 흔적일 수도 있는 유일한 단서.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동만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서 끌어안고 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약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그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만은 곧장 창구로 향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일로 은행 창구를 찾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주머니 속 통장이 화상을 입힐 것처럼 뜨거웠죠. 손에 쥔 채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박 과장, 이 통장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이 계좌는 오래된 휴면 계좌 같네요. 아무도 찾지 않아서 그냥 금고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최동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지훈. 바로 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30년 전 군청에서 받았던 사망 통지서가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그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은행 금고 속 계좌가 그것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박 과장, 혹시 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동만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박 과장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몇 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계좌가 최근까지도 거래가 있었어요. 박 과장의 말에 최동만은 귀를 의심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최근까지 사용되었다니. 언제까지요? 한 달 전까지도 입출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박 과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래 내역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했죠.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는 돈, 그리고 며칠 후 전액 출금되는 패턴이 6개월간 반복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입금인 이름이었습니다. 최동만 자기 이름으로 된 입금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최동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름을 도용당했다니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박 과장이 더 자세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 선생님, 이건 명의도용 같습니다. 선생님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선생님 이름으로 거래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최동만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죠. 혹시 정말 아들이 살아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닐까요? 그때 박 과장이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최 선생님, 잠깐만요. 이 거래들이 모두 같은 ATM에서 이루어졌네요. 화면에 표시된 ATM 위치를 보는 순간 최동만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ATM 바로 30년 전 아들 지훈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그 동네였어요. 군대 휴가 나와서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곳 말이죠. 박 과장, 혹시 이 ATM 주변에 CCTV가 있을까요? 최동만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고, 박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바로 그때 은행에 낯선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뭔가 일반적인 은행 고객과는 달라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최동만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최동만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통장을 확인하는 바로 이 순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니.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묘했어요. 박 과장, 저 사람들 누구죠? 박 과장도 고개를 돌려 그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아마 새 고객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은행원으로 20년을 일한 그의 경험으로도 저들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지훈이라는 분 계좌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최동만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는 낯선 남자.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김지훈 고객님과 어떤 관계시죠? 박 과장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권자입니다. 오래된 빚이 있어서요. 남자의 대답에 최동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들이 빚을 졌다고? 그것도 지금까지 갚지 못할 정도로. 다른 남자가 최동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김지훈과 관련 있으신 분인가요? 아까부터 그 계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최동만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최동만이 말을 더듬자 박 과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최동만 씨 맞죠? 한 남자가 최동만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최동만은 소름이 끼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지훈은 당신 아들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최동만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존재를 아는 낯선 사람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리고 3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흔적들. 모든 것이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박 과장이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그 남자들이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오겠어요. 김지훈과 최동만 두 분 다 찾고 있거든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은행을 나갔죠. 최동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30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까지 표적이 된 것 같았죠. 밤마다 최동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군청 서류를 꺼내 읽고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지훈아,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3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지훈이 휴가를 나와서는 아버지, 친구들과 만나고 올게요라며 집을 나섰던 그 마지막 모습. 그때만 해도 평범한 외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후 군부대에서 온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최동만 씨 아드님이 외박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순간 최동만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키운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는다는 절망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사고 현장에서 지훈의 소지품만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빈 관으로 치른 장례식.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의심할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투성이었어요. 그러던 중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최 선생님, 어제 그 사람들 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죠. 김지훈 계좌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이 계좌가 최근 몇 년간 거대한 자금 세탁에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총 거래액이 50억 원을 넘어요. 정상적인 개인 계좌가 아니라는 거죠. 최동만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50억 원?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그런 거대한 돈이 움직였다니. 그럼 지훈이가 범죄에 연루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범죄자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엄습했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 거래 패턴이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방식이거든요. 화면에는 복잡한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큰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고 다시 합쳐져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 그럼 어제 온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최동만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마도 그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일 겁니다. 김지훈을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박 과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고 나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 선생님, 큰일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계좌를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박 과장이 말을 멈췄죠. 그리고 뭐요? 최동만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경찰이 확인하러 가고 있답니다. 최동만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집 주변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아들의 통장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위험에 빠진 건가요? 선생님, 당분간 다른 곳에 머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최동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수상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는 어제 은행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최동만을 발견하자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동만은 재빨리 뒷문으로 돌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혹시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이미 들어와서 뒤진 흔적이 곳곳에 있었죠. 서랍은 열려 있고 책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 침실까지 엉망이었어요. 분명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최동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찾는 게 아들과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만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최동만은 쉽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정말 경찰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제부터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신분증을 문틈으로 보여주세요. 최동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 신분증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요즘 세상에 위조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결국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정말 경찰이었습니다. 최동만 씨, 안전상 다른 곳으로 피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드님과 관련된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경찰의 말에 최동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아들이 정말 살아있나요? 최동만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대규모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그 순간 최동만의 마지막 희망마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리워했던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칠 후 은행에 낯선 사내들이 또다시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긴장했고 최동만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쫓았어요.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5명이나 되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은행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최동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지훈 계좌, 이번 주에 정리된다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박 과장이 급히 최동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저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더 위험해 보입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뒤이어 날아든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와 말했거든요. 최 선생님,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한 대포 통장 중 하나가 김지훈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입금인으로 선생님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명예와 성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어요. 자신이 범죄와 엮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삶 전체가 흔들렸죠.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억울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선생님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에 사용했어요. 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최동만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걸까요? 더 심각한 건 그 조직이 최동만을 직접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집 주변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최동만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날 밤 최동만은 임시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권유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지만 마음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최동만 씨, 아드님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제 아들을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지훈은 살아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내일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혼자 와야 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동만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죠. 30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찰에게 알려야 하는 건 알았지만 혹시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망설여졌어요. 다음 날 저녁 최동만은 결국 혼자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아들이라면 경찰 때문에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강공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밤 10시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최동만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30년 전 아들의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지훈이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릴 적 지훈과 똑같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30년간 연락도 못 드리고.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죠. 지훈아, 정말 너냐? 왜 이제야 나타난 거니? 최동만이 다가가려 하자 지훈이 손을 내저었어요.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30년 전 그날부터 김지훈은 죽었어요. 지훈의 말에 최동만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리니? 지금 내 앞에 서 있잖니.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죠. 저는 조직에 빚을 졌어요. 30년 전부터요. 도박빚이었는데 갚지 못해서 가짜 사망신고를 해야 했어요. 지훈의 고백에 최동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지만 범죄 조직에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빚은 계속 불어났고 이제 100억이 넘어요. 지훈의 말에 최동만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10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였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어요.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조직에서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도망쳐서 화가 난 거예요. 최동만은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지훈이 계속 거리를 뒀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 거예요. 멀리 피하세요. 하지만 최동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보내니? 그때 주변에서 검은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함정이었던 거죠. 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지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직원들이 그들을 포위했어요. 김지훈, 오랜만이네. 조직의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숨어 사느라 고생했지?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최동만 씨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며칠 뒤 은행에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긴급히 최동만을 찾아왔어요. 최 선생님, 큰일입니다. 김지훈 계좌에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이 발견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박 과장이 보여준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밤 한강공원에서 만난 이후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됐던 거예요. 50억 원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전액이 해외로 송금됐어요. 50억 원이요? 최동만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어젯밤 아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거액이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더구나 해외 송금이라니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박 과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계좌가 북한과 연결된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선다고 하네요. 최동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북한이라니? 아들이 그런 큰 사건에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건가요? 단순한 도박빚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최동만을 찾았어요. 최동만 씨, 국가정보원입니다.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최동만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국정원이라니. 평생 그런 기관과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접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과 관련된 사건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요원의 말에 최동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아들이 도대체 어떤 일에 연루된 걸까요? 국정원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김지우는 30년간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동만은 귀를 의심했어요. 북한 공작원이요? 제 아들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빚에 쪄서 어려워도 그런 일까지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잘못 파악하신 건 아닌가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김지훈 명의 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간 자금이 수백억 원에 달해요. 요원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에 나타났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지훈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들을 보세요. 모두 북한에서 만들어진 위조 서류들이에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 사진이 나왔는데 모두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최동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이 북한 간첩이라니.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 아닐까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안타깝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현재 김지훈이 핵심 기밀을 빼내려 하고 있다는 정보예요. 요원의 말에 최동만은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였죠. 국정원 조사실에 도착해서 더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김지훈은 30년 전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지만 최근에는 중요한 군사 기밀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전 사고 소식도 가짜였던 건가요? 최동만이 물었어요. 네,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지하로 잠적하기 위한 연출이었죠. 심지어 군부대 관계자도 매수되어 있었어요. 최동만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왜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는지, 모든 게 아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30년간 자신이 품어온 그리움과 슬픔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럼 어젯밤 만난 것도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훈이 선생님을 이용하려 했을 거예요. 요원의 말에 최동만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김지훈이 다음 주에 대형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정부 기관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최동만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지훈을 다시 만나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최동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국을 구해야 하는지 30년간 품어온 부정이 순식간에 조국에 대한 의무와 충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지훈이 다시 연락해 올 겁니다. 선생님이 유일한 연결고리거든요. 요원이 특수 장비를 내밀었어요. 이 발신기를 몸에 지니고 계세요. 만나는 순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도록요. 최동만은 그 장비를 받아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배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국민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함께 도망가요. 하지만 이제 최동만은 아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30년간 기다린 재회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박 과장이 전했습니다. 오늘 이 계좌 상속자가 찾아옵니다. 그 말에 최동만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과 마주할 순간이 온 것 같았죠. 국정원에서 받은 발신기를 주머니에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 로비에 들어선 중년 남자. 후드를 벗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너무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한강공원에서 만난 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아버지.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최동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훈아. 내가 진짜 지훈이냐?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김지훈은 무릎을 꿇고 울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북한 간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최동만은 혼란스러웠어요. 국정원의 말과 전혀 다른 얘기였거든요. 30년 전 저는 정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제 신분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가짜 죽음을 연출한 거였어요. 최동만은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며칠간 들은 국정원의 브리핑 때문에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뭘 했니? 계좌에 수백억이 움직였다는데.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최동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협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동만이 은행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30년간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최동만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30년간 감시받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내가 은행에서 일하는 것도 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그들이 대형 테러를 계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실행범으로 쓰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더 이상 조국을 배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눈에서 절망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최동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3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지훈아, 정말 내가 맞니? 증명할 수 있니? 최동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어릴 적 최동만이 선물한 십자가 목걸이였죠.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주신 거예요. 최동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들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발신기를 통해 국정원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아들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해야 하는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그들과 완전히 결별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훈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들의 모든 계획과 조직원 명단이에요. 국정원에 넘겨주세요. 최동만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증거를 가져온 거였어요. 지훈아, 그럼 너도 함께 가서 증언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속죄해야 해요.
그때 은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지우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게 끝날 수 있겠네요. 지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함께 가자. 최동만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헤어질 수는 없어. 하지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김지훈으로 살고 싶어요. 거짓말하며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제 죄를 인정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30년 만에 찾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스스로 두 손을 내밀었어요. 김지훈입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요원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죠. 추격전을 예상했는데 스스로 항복한 거였거든요. 아버지, 이 서류를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지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까지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최동만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비록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훈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최동만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죄인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40년의 침묵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아들과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본 국정원 요원들도 잠시 숙연해졌어요. 늦은 게 어딨니?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최동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하지만 먼저 제가 지은 죄를 치러야 해요. 국정원 차량이 지훈을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최동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잃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세요? 최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을 만난 것 같아요. 환상이 아니라 진실과 마주한 아들을 말이죠. 몇 주 후 지훈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대규모 간첩망이 일망타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협조로 테러 계획도 사전에 차단됐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마지막에는 조국을 구한 셈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동만은 매번 법정에 나가 아들을 지켜봤어요. 지훈은 모든 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짓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로 살고 싶습니다. 판사는 지훈의 자수와 협력을 참작해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비하면 희망이 있는 판결이었어요. 최동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15년 후에 만나요. 지훈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기다리겠다. 최동만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번에는 정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은행으로 돌아온 최동만은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그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40년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니까 이런 시련도 이겨내실 거예요. 금고 앞에서 최동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곳에서 아들의 흔적을 발견했고
결국 진실과 마주하게 됐어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이 금고가 아니었다면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박 과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은행에서 특별 포상을 준비했어요. 국가 안보에 기여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최동만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죠. 퇴직식 날이 다시 왔습니다. 몇 달 연기됐던 진짜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 만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최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최동만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40년의 긴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다니. 시작은 절망이었지만 끝은 희망이었죠. 마지막으로 금고를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지킬 금고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아들의 생존이라는 희망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동만은 편지지를 샀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지훈에게 보낼 첫 번째 편지를 쓰려고요. 30년간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건강하게 지내고 힘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와라. 편지를 쓰면서 최동만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교도소에서 성실히 지내고 있어요. 반성하며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15년 후에는 정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최동만은 그 편지를 품에 넣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40년간 매일 걸었던 은행 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는 출근할 곳도 없고 지킬 금고도 없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길가에 은행나무를 올려다보며 최동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건 금고가 아니라 결국 아들과의 희망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살아있었고 언젠가 돌아올 거였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최동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일상이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희망이 있는 기다림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되살아난 충격과 다시 이어진 가족의 인연. 최동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금고 속 재물이 아니라 가족과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15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최동만에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진짜 희망이 있는 기다림이었으니까요. 40년간 금고를 지켜온 최동만이 진짜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기적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 못한 상황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